한 남자가 평생 모은 전 재산으로 아들에게 집을 사주고도 결국 법정에서 그 집을 되찾아야만 했다. 이것은 대한민국 어디에나 있을 법한, 그러나 누구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가족의 배신에 관한 이야기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박영수가 처음 버스 운전대를 잡은 건 21살 때였다. 군대를 갓 제대한 청년에게 운전면허증은 유일한 미천이었고 시내버스 회사는 그런 그를 기꺼이 받아주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첫 차를 준비하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차고지로 돌아오는 생활. 하루 14시간을 핸들 앞에서 보내며 그는 청춘을 고스란히 도로 위에 묻었다. 결혼은 25에 했다. 맞선으로 만난 최순자는 시골에서 올라와 봉제 공장에 다니는 수더분한 처녀였다. 화려한 결혼식은 꿈도 꾸지 못했다. 단칸방 월세를 얻어 시작한 신혼생활이었지만 두 사람은 행복했다. 순자는 임신을 하자마자 공장을 그만두고 작은 분식집을 차렸다. 새벽부터 김밥을 말고 떡볶이를 끓이며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애썼다. 준호가 태어났을 때 영수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에 의미가 생겼음을 느꼈다. 이 아이만큼은 자신처럼 살게 하지 않겠다는 다짐. 그것이 그의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었다. 비 오는 날이면 빗길 운전으로 신경이 곤두섰고 눈 오는 날이면 체인을 감는 고된 작업에 허리가 끊어질 듯 했지만 집에 돌아와 잠든 아들의 얼굴을 보면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다. 준호는 똑똑한 아이였다. 초등학교 때부터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고 중학교에 들어가서는 전교 상위권을 유지했다. 영수는 아들의 성적표를 받아들 때마다 동료들에게 자랑했다. 순자는 아들의 학원비를 대기 위해 분식집 영업시간을 늘렸다. 밤 11시까지 가게 문을 열어두며 술 취한 손님들의 라면을 끓였다. 고등학교 3년 준호가 대입을 준비하던 시기는 특히 고됐다. 영수는 야간 특별 근무까지 자원했고 순자는 명절 때 친정집에도 가지 않고 가게를 열었다. 모든 것을 아들의 미래에 걸었다. 그리고 마침내 합격 통지서가 날아왔을 때 서울 명문대 법학과라는 글자를 보며 영수는 처음으로 인생에서 성공했다고 느꼈다. 대학 4년, 로스쿨 3년, 그 긴 시간 동안 영수와 순자는 더욱 열심히 일했다. 등록금과 생활비, 교재비와 시험 준비 비용까지. 버스 운전 중에도 영수는 늘 계산기를 두드렸다. 한 달에 얼마를 더 벌어야 하는지, 얼마를 더 아껴야 하는지. 그렇게 모든 것을 쏟아부은 끝에 준호는 변호사가 되었다. 첫 월급을 받은 날 준호가 봉투를 들고 찾아왔을 때를 영수는 지금도 잊을 수 없다. 하지만 그것이 아들이 보여준 마지막 효도였다는 것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다. 준호가 김서현을 처음 데려왔을 때 영수와 순자는 마음에 들어했다. 단정한 외모에 은행원이라는 안정적인 직업, 무엇보다 예의 바른 태도가 좋았다. 서연은 첫 만남에서 직접 만든 떡을 들고 와서 어르신들께 건강 조심하시라며 정중히 인사했다. 순자는 며느리감을 보고 흐뭇해하며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했다. 아들도 성공했는데 며느리까지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다니 평생의 고생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것 같았다.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따뜻했다. 영수는 예복을 입고 거울을 보며 어색해했지만 아들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찼다.
순자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하객들에게 연신 고개를 숙였다. 변호사 아들의 은행원 며느리라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그날 영수는 동료들과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며 행복한 눈물을 흘렸다. 문제는 결혼 직후부터 시작됐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준호와 서연은 강남의 작은 오피스텔에서 신혼 살림을 시작했다. 영수와 순자는 살림에 보태라며 김치와 반찬을 잔뜩 만들어 찾아갔다. 그런데 현관문을 열어준 서연의 표정이 묘하게 굳어 있었다. 미리 연락도 없이 찾아왔다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였다. 준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부모를 맞았지만 서연은 내내 시계만 들여다봤다. 그날 이후로 암묵적인 규칙이 생겼다. 방문하기 전에는 반드시 며칠 전에 연락을 해야 했고 그마저도 번번이 약속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명절 때 오라는 연락도 점점 뜸해졌다. 첫 추석에는 그래도 집에 왔지만 서연은 내내 피곤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이듬해 설날에는 해외여행을 간다며 아예 오지 않았다. 영수는 아들 부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울까봐 노심초사했다. 강남의 비싼 월세를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아 평생 모아둔 저축과 퇴직금을 모두 털기로 결심했다. 거기에 대출까지 받아 서울 외곽의 아파트를 매입했다. 34평 새 아파트였다. 계약서에 사인하면서 영수는 한 가지 조건을 달았다. 증여계약서에 부모 부양 의무를 명시한 것이다. 자신들이 늙어 거동이 불편해지면 함께 살아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서연이 옆에서 팔꿈치로 쿡 찌르자 곧바로 동의했다. 서연도 밝은 표정으로 당연히 모시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영수는 그때 서연의 눈빛에서 스쳐 지나간 계산적인 빛을 놓치지 않았다. 불안한 예감이 들었지만 아들을 믿고 싶었다. 이사를 한 뒤로 연락은 더욱 뜸해졌다. 전화를 걸면 늘 바쁘다는 대답뿐이었다. 순자가 아들 목소리가 듣고 싶어 전화를 걸면 서연이 받아서 준호는 회의 중이라고 둘러댔다. 어쩌다 준호가 직접 전화를 받아도 일이 바쁘다며 금세 끊어버렸다. 부모의 안부를 묻는 일은 거의 없었다. 영수는 버스 운전 중에도 자꾸만 아들 생각이 났다. 신호 대기 중에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혹시 메시지라도 왔나 확인했지만 화면은 늘 텅 비어 있었다. 순자는 분식집에서 김밥을 마는 중에도 혹시 준호가 좋아하던 참치김밥이 먹고 싶어 들르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어느 날 순자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손자라도 생기면 달라지지 않을까? 하지만 준호 부부는 아직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커리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영수와 순자는 할 말을 잃었다. 자신들이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상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 그렇게 부모와 자식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만 갔다. 영수와 순자는 여전히 아들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일방통행이라는 사실을 서서히 깨닫고 있었다. 순자가 쓰러진 것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다.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젓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고 그대로 주저앉았다. 단골 손님이 119에 신고했고 영수는 버스 운전 중에 전화를 받고 황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췌장암 말기. 이미 간과 폐로 전이가 진행된 상태였다.
의사는 길어야 6개월이라는 시한부 선고를 내렸다.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다가 겨우 연결됐다. 준호는 회의 중이라며 짧게 대답했다. 어머니가 암이라는 말에 잠시 침묵하더니 주말에 시간 내서 가보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 주말에도 다음 주말에도 준호는 오지 않았다. 업무가 바쁘다는 문자만 왔다. 항암 치료가 시작되자 순자의 몸은 급격히 쇠약해졌다. 한 달 만에 머리카락이 모두 빠졌고 체중은 15kg이나 줄었다. 음식을 먹으면 바로 토했고 밤새 통증에 시달렸다. 그런데도 순자는 병문안 온 이웃들에게 늘 아들 자랑을 했다. 변호사 아들이 얼마나 바쁜지, 그래도 전화로는 안부를 묻는다고. 사실 준호의 전화는 한 달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했지만 영수는 아내를 간병하기 위해 40년 넘게 다닌 버스 회사를 그만뒀다. 정년까지 2년 남짓 남았지만 아내 곁에 있는 것이 더 중요했다. 병원비는 하루가 다르게 불어났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신약과 특수치료까지 받으려니 평생 모아둔 노후자금이 물처럼 빠져나갔다. 석 달째 되던 날 준호가 처음으로 병원을 찾았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서현과 함께였는데 서현은 병실 문턱에 서서 들어오려 하지 않았다. 병원 특유의 냄새가 싫다며 복도에서 기다리겠다고 했다. 준호는 어머니 침대 옆에 어색하게 앉아 있다가 30분도 안 되어 일어섰다. 순자는 말라버린 손으로 아들의 손을 붙잡으며 또 언제 오냐고 물었지만 준호는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 뒤로 준호는 2번 더 왔다. 한 번은 5분, 또 한 번은 10분. 매번 서연은 주차장에서 기다렸다. 영수가 며느리도 와서 어머니 얼굴이라도 보라고 했지만 서연은 임신 중이라 면역력이 떨어져서 병원은 위험하다고 둘러댔다. 임신? 영수와 순자는 처음 듣는 소식에 기뻐하려 했지만 준호는 아직 초기라며 더 이상의 얘기를 하지 않았다. 순자의 상태는 날로 악화됐다. 의식이 흐려지는 시간이 길어졌고 깨어있을 때도 헛것이 보인다며 허공에 손을 뻗었다. 그럴 때마다 찾는 것은 준호였다. 영수는 아들에게 제발 와달라고 애원했다. 어머니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마지막이라도 함께 있어달라고. 준호는 알겠다고 했지만 오지 않았다. 임종이 가까워진 어느 새벽 순자가 갑자기 또렷한 정신으로 깨어났다. 영수의 손을 꼭 잡고 물었다. 준호는 언제 오는지, 며느리도 함께 오는지. 영수는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어 곧 온다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거짓말을 했다. 순자는 안도한 듯 미소를 지으며 다시 눈을 감았다. 오전 6시 23분 순자가 숨을 거뒀다. 영수는 마지막까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문자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보냈더니 한참 뒤에 답장이 왔다. 장례식장 주소를 알려달라고. 영수는 차가운 아내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다. 평생 고생만 하다가 아들 얼굴 한 번 제대로 못 보고 떠난 아내가 너무나 불쌍했다. 장례식장에서 준호는 상주 역할을 했지만 마음은 없었다. 조문객들이 가고 난 빈 시간에는 밖에서 업무 전화를 받았다. 서연은 몸이 안 좋다며 이틀째가 되어서야 잠깐 얼굴을 비쳤다. 검은 상복 대신 회색 정장을 입고 와서는 향만 피우고 바로 나갔다. 영수는 아내의 영정 앞에서
홀로 밤을 지새웠다. 장례를 마치고 일주일이 지났다. 영수는 텅 빈 집에서 홀로 끼니를 때우며 지냈다. 순자가 해주던 된장찌개 냄새가 그리웠고 저녁이면 함께 TV를 보며 웃던 시간이 아려왔다. 침묵이 견딜 수 없이 무거웠다. 결국 영수는 작은 가방 하나에 옷가지 몇 벌을 넣고 아들의 집으로 향했다. 이제 혼자가 된 아버지를 설마 모른 척하지는 않으리라는 희망을 품고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는 예전에 알려준 그대로였다. 영수가 초인종을 누르자 인터폰 너머로 서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냐는 물음에 아버지라고 하자 한참 침묵이 흐른 뒤 문이 열렸다. 서연은 미간을 찌푸린 채 거실로 안내했다. 준호는 서재에서 나오며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영수가 입을 열기도 전에 서연이 먼저 말했다. 미리 연락을 하고 오셔야 하지 않느냐고. 영수는 머쓱해하며 혼자 있기가 너무 적적해서 며칠만 있다 가려 한다고 했다. 준호는 아내와 눈빛을 교환하더니 잠시만 기다리라며 서연과 안방으로 들어갔다. 문 너머로 낮은 목소리로 실랑이 하는 소리가 들렸다. 10분쯤 지나 준호가 나왔다. 표정이 굳어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버지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자신들도 나름의 생활 패턴이 있다고. 서연이 예민한 시기라 집에 다른 사람이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집이 좁아서 모실 공간이 없다는 말까지 했다. 34평 아파트가 좁다니. 영수는 할 말을 잃었다. 서연이 거들었다. 요즘은 실버타운이나 요양원도 시설이 좋다며 그런 곳을 알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서로에게도 편하지 않겠냐고. 영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들을 바라봤다. 어머니 돌아가신 지 일주일 만에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겠다는 말을 하는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의 아들인가? 영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집을 살 때 무엇을 약속했는지 기억하느냐고. 부모가 늙으면 모시기로 한 조건이 있었다고. 준호는 변호사답게 능숙하게 대답했다. 그것은 일반적인 부양 의무를 말한 것이지 반드시 동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경제적 지원도 부양의 한 형태라고. 매달 요양원비를 지원하겠다는 것도 충분한 부양이라고. 영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평생 모든 것을 쏟아부어 키운 아들이 이제는 법 조항을 들먹이며 아버지를 내치려 하다니. 순간 서연이 배를 쓰다듬으며 한숨을 쉬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태교에 안 좋다는 듯한 제스처였다. 준호가 재빨리 아내를 부축하며 방으로 데려갔다. 거실에 홀로 남은 영수는 주변을 둘러봤다. 자신이 전 재산을 털어 마련해준 이 집에서 이제는 며칠은커녕 하룻밤도 묵을 수 없다는 현실이 비참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봤다. 준호의 변호사 배지 수여식 날 찍은 사진이었다. 그때만 해도 모두가 웃고 있었다. 순자도 준호도 자신도. 그 행복이 모두 거짓이었을까? 준호가 다시 나와 봉투를 내밀었다. 당장 지낼 곳이 필요할 것 같아 호텔비라며. 영수는 봉투를 밀어내고 일어섰다. 아들은 끝내 아버지를 붙잡지 않았다. 현관으로 향하는 영수의 뒷모습을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영수가 돌아서며 말했다. 너희가 조건을 어겼으니 집을 돌려받겠다고.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서연이 황급히 뛰어나왔다. 하지만 영수는 이미 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뒤였다. 아파트를 나온 영수는 근처 찜질방으로 향했다. 딱딱한 매트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결심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법이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주겠다고. 그날 밤 영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순자가 살아있을 때 했던 말이 자꾸 떠올랐다. 아들이 변하긴 했어도 우리 자식인데 어떻게 하겠냐고. 하지만 이제 순자도 없었다. 영수는 홀로 싸워야 했다. 자신의 권리를 위해, 그리고 순자의 억울함을 위해. 영수는 찜질방에서 나온 다음 날 아침 곧장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젊은 변호사는 영수가 가져온 증여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부모 부양을 조건으로 한 증여계약이 명백하고 그 조건을 위반했다면 해제가 가능하다고 했다. 영수는 그동안 모아둔 자료를 꺼냈다. 순자의 병원 기록, 간병인의 연락처, 준호와 주고받은 문자 내역까지. 변호사는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다며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소장이 준호에게 전달되자 난리가 났다. 준호는 직접 전화를 걸어 화를 냈다. 아버지가 어떻게 자식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냐고. 집안 망신이라고. 영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내가 먼저 아버지를 버렸다고. 법정에서 보자고. 준호는 자신이 변호사라는 것을 잊었냐며 위협했지만 영수는 이미 마음을 굳혔다. 첫 재판이 열렸다. 준호는 대형 로펌의 선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그들은 부양 의무를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며 경제적 지원 의사가 있었으므로 조건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영수 측 변호사는 조목조목 반박했다. 어머니 투병 기간 동안의 병문안 기록, 장례식장에서의 태도,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버지를 집에서 내쫓은 사실까지. 두 번째 재판에서 간병인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녀는 6개월간 순자를 돌보며 목격한 것들을 증언했다. 환자가 매일같이 아들을 기다렸다는 것, 하지만 아들은 겨우 서너 번 왔을 뿐이라는 것, 그마저도 5분을 채 있지 못하고 갔다는 것, 며느리는 단 한 번도 병실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방청석에서 작은 탄식이 흘러나왔다. 세 번째 재판이 결정적이었다. 영수 측 변호사가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다. 준호가 로펌 동료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였다. 거기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가 같이 살자는데 진짜 부담된다. 요양원 알아봐야겠다. 집은 이미 4명이인데 뭘 더 바라는지. 어머니 병원비로 재산 다 날렸다더라. 우리한테 손 벌릴까봐 걱정이다. 준호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 메시지는 사적인 대화라며 항의했지만 재판부는 이미 제출된 증거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서연이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였다. 시어머니 돌아가셔서 속으로 안도했다. 시아버지도 빨리 요양원에 보내고 싶다. 집값이 많이 올라서 다행이다. 나중에 팔면 10억은 넘을 것 같다. 네 번째 재판에서 준호 측은 화해를 제안했다. 집값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하지만 영수는 단호히 거절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자신이 원하는 것은 정의라고. 약속을 어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마지막 재판이 열렸다. 재판장은 신중한 표정으로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증여계약서에 명시된 부모 부양 조건은 구체적이고 명확하다.
피고는 어머니의 투병 기간 동안 부양 의무를 현저히 소홀히 했으며 아버지에 대해서도 동거 부양을 거부했다. 특히 피고가 요양원을 권유한 것은 부양 의무를 회피하려는 명백한 의도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증여계약 해제는 정당하며 해당 부동산은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법정이 술렁였다. 준호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자리에 주저앉았다. 서연은 울부짖으며 이건 부당하다고 소리쳤다. 하지만 판결은 확정됐다. 영수는 조용히 법정을 나섰다. 복수의 기쁨 같은 것은 없었다. 오히려 공허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판결 후 준호가 찾아왔다. 울먹이며 잘못했다고 다시 기회를 달라고 했다. 영수는 고개를 저었다. 너무 늦었다고.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 했어야 할 말이라고. 준호는 결국 집을 비워야 했다. 영수는 되찾은 집에 들어가지 않고 매각했다. 그 돈으로 작은 전원주택을 사고 남은 돈은 순자가 생전에 후원하던 보육원에 기부했다. 영수는 이제 혼자다. 하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자신의 권리를 지켰고 순자의 명예를 되찾았다. 무엇보다 깨달았다. 무조건적인 희생만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단호함도 필요하다는 것을. 영수는 순자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하늘에서 지켜봤을 거라고. 이제는 편히 쉬라고.